안녕하세요. 문어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작품은 에밀 졸라의 나나입니다. 자연주의 문학의 창시자라 불리고 있는 에밀 졸라에 대한 내용은 목로주점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나는 1880년에 발표된 에밀 졸라의 대표작입니다. 목로주점을 보신 분들은 아마 주인공 제르베즈의 딸 나나를 기억하실 텐데요. 이 나나가 바로 그 나나 맞습니다. 이 소설은 에밀 졸라의 그 유명한 연작 소설인 루공 마카르 총서의 제9권에 해당하는 작품인데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프로이센의 철혈제상, 비스마르크가 일으킨 보불 전쟁을 코앞에 둔 파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목로주점처럼 이 작품 역시 타락할 대로 타락한 프랑스 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는 내내 쓴웃음이 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에밀 졸라 특유의 자연주의적 작품이 돋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작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나라는 여자입니다. 나나에게는 루이제라는 아들이 있죠. 그녀는 화려한 남성 평력을 자랑하며 많은 애인을 두는데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남자가 미파백장입니다. 그는 유부남으로서 사빈이란 이름의 아내가 있죠. 조르주라는 10대 소년 역시 나나에게 반해서 애인이 되고요. 나나는 한때 퐁탕이라는 희극 배우와 동거를 하기도 합니다. 이들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겠습니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최근에 연극계에 등장한 신인 여배우 나나로 인해 떠들썩한 상황입니다. 육감적인 매력을 가진 그녀는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죠. 특히 화제작인 금발의 비너스란 작품에서 나나는 자신의 육체적 매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비너스 역할을 맡고 있었는데 선정적 의상을 입은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관객들은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느 공연날 포슐이라는 신문기자 등 상류층 인사들이 공연을 보는데 역시나 나나의 공연은 완벽했고 사람들은 나나의 매력에 놀라게 됩니다. 같은 공연을 본 10대 후반의 조르주란 소년 역시 처음 보는 나나의 선정적인 모습에 짝사랑에 빠져버리죠. 성공적인 공연 다음날 나나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애인들과 배달되는 꽃다발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그녀는 사실 혼의 관계로 인해서 루이제라는 이름의 어린 아들을 두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화려한 남성 편력을 자랑하면서 재정 후원을 받고 있었죠. 그날 나나의 집에 슈아르 후작과 그의 사위 미파백작이 찾아와 나나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고 나나는 그들에게 얼마를 쥐어 보내죠. 그리고 나서 나나에게 푹 빠져버린 소년 조르주가 찾아오는데 그는 나나에게 꽃다발을 전해주고 사라집니다. 얼마 후 파리 상류 사교계 사람들이 나나가 주최한 파티에 초대를 받아 참석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나나의 집에서 난잡하게 놀아대죠. 사실 나나는 미파백작도 자신의 파티에 초대했지만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그는 초대에 응하지 않았죠. 금발의 비너스 공연은 계속 이어지고 미파백작은 영국 왕세자를 수행해 공연을 보러 왔다가 대기실의 배우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나나에게 빠져버립니다. 그 이후에 나나는 파리 근교의 올레앙이라는 곳으로 휴양을 떠나고 우연히 파리 상류층도 그곳에 놀러오죠. 상류층 사람들은 상당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미파백작의 아내인 사빈과 기자 포슈리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그런가 하면 나나는 자기를 찾아온 조르주, 미파백작과 관계를 가지는 한편 어머니에 의해 집에 갇혀버린 조르주 대신 미파백작을 애인으로 택해버리죠. 나나와 미파의 관계는 그 후로 몇 달을 이어가는데요. 나나는 미파의 아내 사빈이 결국 포슐리와 바람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넌지시 미파에게 알립니다. 미파는 아내의 불륜 사실에 충격을 받고 나나에게 위로를 받으려 하지만 나나는 이미 그에게 흥미를 잃고 퐁탕이라는 못생긴 희극 배우와 사랑에 빠져 있었죠. 나나는 퐁탕과 살림을 차리고 동거를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순조로웠던 두 사람의 관계는 곧 삐걱거리기 시작하고 퐁탕은 나나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나는 퐁탕에게 빠져 있었고 몸을 팔아 생활비를 마련해가면서 그 생활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파국을 맞고 나나가 도리어 퐁탕에게 쫓겨나고 맙니다.
한편 아직 나나를 잊지 못한 미파는 그녀를 위해 극단의 거액의 돈을 안겨가면서 비너스 역할 이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던 나나를 밀어주려고 하죠. 이 일을 계기로 미파와 나나는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미파는 막대한 돈을 들여 나나에게 최고급 저택과 살림살이를 선물합니다. 나나는 그러면서도 자신의 매력을 10분 활용해 수많은 부유한 남자들을 홀려 화려한 생활을 하죠.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의 감시망을 뚫어낸 조르주가 나나를 찾아오고 그녀는 조르주를 애인으로 삼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조르주를 찾아온 친형 필리프마저 사로잡아 버리죠. 남자들을 사로잡아 모든 것을 빼돌리는 나나의 마력은 극에 달하고 그녀로 인해 많은 남자들이 신세를 망치기 시작합니다. 조르주는 나나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살을 시도하고 군인이었던 필리프는 공금을 횡령해 나나에게 줄 돈을 마련하다가 영창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위파는 막대한 재산을 나나에게 쏟아붓고 그녀의 어떤 무리한 요구에도 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나나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빚에 쪼들리게 되고 야반도주를 해서 파리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데요. 나나의 행적에 대해 갖가지 추측만이 무성한 채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그녀가 파리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 사이 나나의 어린 아들 루이제가 천연두에 걸려 죽었고 나나 역시 천연두가 옮아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결국 나나는 보불 전쟁이 벌어져 파리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한 호텔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제 이 작품에 대한 감상평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에밀 졸라가 이 작품을 통해 고발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 작가인 에밀 졸라답게 그는 이 작품에서도 추한 현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그의 또 다른 명작인 목로주점에서 하층민들의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고발했다면 이 소설을 통해서는 상류층 역시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나나를 비롯한 극단의 인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살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만 그런 그들 역시 육체적 욕망 앞에서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나나에게 쏟아부은 위파나 그녀의 마음을 얻지 못해 자살을 시도한 조르주 외에도 많은 남자들은 마치 불길 속에 뛰어든 나방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나나에게 바치고 몰락해갑니다. 하층민 출신인 나나는 그런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는커녕 도리어 혐오감을 느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은 끝났어요.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 더러운 놈들이고 한패거리예요. 에밀 졸라는 사회 지도층이란 사람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들의 세계 역시 더럽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명문가 사람들과 상스러운 사람들이 똑같은 활락에 대한 욕망으로 서로 떼미는 세계였다. 이것이 에밀 졸라가 고발하고 싶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파리를 떠나 잠적했던 나나가 아들 루이제에게 옮은 천연두로 인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대개 주인공의 비참한 죽음으로 소설을 마무리하는 에밀 졸라이기에 나나의 죽음이 충격적인 결말은 아니죠. 그러나 나나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다름 아닌 아들 루이제의 천연두란 사실이 흥미롭습니다. 나나는 이 작품이 시작되기 이전에 방종한 생활을 한 탓에 아버지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아이 루이제를 낳습니다. 소설의 초반부에 나나에게는 최소한의 모성애가 발견되는데 그녀는 돈이 생기자 아들을 챙깁니다. 다음날 아들 루이제에게 예쁜 옷을 입힐 생각에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소설이 진행됨에 따라서 나나는 더욱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언제부턴가 루이제를 친척에게 맡겨버린 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루이제는 어쩌다 한 번씩 등장할 뿐인데 그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죠. 소설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나나는 아들을 챙기려 하지만 그는 천연두에 걸려 사망하고 나나마저 목숨을 잃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루이제의 존재는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과 인륜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반부와 달리 아들에게 대한 관심을 잃어가는 나나의 모습은 그런 최소한의 것들마저 상실하는 나나와 상류층을 상징하죠. 결국 마지막 장면에서 하필 루이제의 병에 옮아 죽고 마는 나나는
그녀가 방기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에 의해서 징벌당하는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나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 프랑스와 프로이센의 전쟁이 벌어진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프로이센에게 패배하죠. 작가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이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주어 상류층의 타락한 생활의 근간이 되는 사회체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마저 버린 상류사회의 징벌이 곧 다가온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던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나로 인해 파멸한 미파백작과 조르주의 공통적인 메커니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나로 인해 수많은 남자들이 인생을 망쳐버리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사람은 미파와 조르주입니다. 미파의 경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유부남으로서 트릴리 궁의 핵심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조르주는 1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인데요. 얼핏 보면 너무 달라 보이는 두 사람입니다만 나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이들이 특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나나가 첫 경험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젊은 조르주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나나가 첫 여자였고 유부남이며 엄격하게 자신을 절제해야 하는 삶을 살아온 미파마저도 나나를 알고 완전히 새로운 방탕한 삶에 눈뜨게 됩니다. 그는 나나에게 사로잡혔다고 느꼈다. 오늘 밤 그녀를 1시간만이라도 소유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전 재산을 팔아치워도 좋을 것 같았다. 이것이 미파가 나나에게 빠져들고 나서 느낀 감정인데 결국 미파와 조르주 모두에게 나나는 사실상 처음으로 유격의 세계에 빠지도록 만든 존재였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처음인 존재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게 되는데 그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조르주는 자신의 가슴을 찔러 자살 시도를 하고 미파는 전 재산을 털어 나나에게 갖다 바치게 된 겁니다. 이 작품은 인간이 자신에게 처음이라고 여기는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집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집착이 얼마나 치명적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나줍줍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밀 졸라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불쌍하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주인공 나나를 비롯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역시 너무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을 읽으시면서 비참함의 결과보다는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문학축집이었습니다. 다시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